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 보셨고, 오늘은 176페이지 기업공개사 등의 의무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문제는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오른쪽에 신의성실 의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전문 직업이라 보기로는 어렵다. 그죠? 중개보조는 중개업무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가 기업공개사 등이 아니고 기업공개사 그리고 소속공개사 이 정도 보세요. 물론 기업공개사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이랬는데 품위유지비를 한 달에 얼마 세야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단순히 선언적인 의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자, 이 부분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자, 나중에 중개 실무할 때 나올 건데,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자, 기업공개사가 다른 손님을 모시고 집 보러 왔습니다 하고 가면은 A가 집을 팔려면은 집 보여줘야 됩니까? 안 보여줘도 됩니까? 당연히 보여줘야 되겠죠. 이 말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의뢰인은 기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랬어요. 그럼 이쪽으로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의뢰받은 기업공개사가 반드시 중개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중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의무가 있다고, 이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이랬어요. 편무계약이다. 한쪽으로만 의무가 있다. 굉장히 오래전에 지문이 한번 나왔어요.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으로 틀린 것은 뭐냐? 틀린 답으로 쌍무계약이 나왔습니다. 한쪽으로만 의무가 있다고 편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누가 이거 쌍무계약을 해가지고 틀렸어요. 억울하다고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소송을 했어요. 자, 소송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이 중개계약은 우리 민법의 계약법에 우리 민법 계약법에 우리 민법 시험 범위가 계약 총칙하고 매매기한 임대차가 시험 범위죠. 그런데 매매기한 임대차 말고도 계약의 전형적인 종류가 13개가 더 있어요. 12개가 더 있습니다. 합해서 15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법에 중개계약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을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다고 무명계약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형적인 계약이 아니다. 비전형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계약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하고 가장 유사하느냐면은 위임하고 가장 유사다. 위임유사계약이다 그랬어요. 위임유사계약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개 의뢰 접수를 받은 기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임편에 보면은 위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다.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기업공개사 의뢰를 받았다. 그럼 기업공개사도 의뢰인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의뢰인도 기업공개사 의무가 있고 기업공개사도 의뢰인에게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이 중개계약은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하나 더 보면은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는 기업공개사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소속공개사도 중개업무 할 수 있죠. 그럼 소속공개사에게는 왜 선관주의 의무가 없느냐? 아까 전문 직업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성실로서 공정중개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은 기업공개사고 소속공개사 의무가 다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는 기업공개사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판례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 소속공개사가 중개업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기업공개사만
중개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판례는 글자를 안 바꾼다 그죠. 그래서 기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가 있다 이러고. 자, 또 하나 굳이 하나 더 보자면은 나중에 우리 이제 벌칙할 때 크게 보면 행정처분이 있어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이런 행정관청에서 주는 처분을 행정처분이랍니다. 그러니까 형벌, 징역 또는 벌금을 형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행정질서법이 있어요. 행정질서법이 있다. 자, 그러면은 형벌은 판사가 법정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벌은 이거는 조금 빼놓고 이거는 대상이 되든 안 되든 별도로 보고. 자,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법, 행정관청에서 주는데, 우리 법에서 뭐를 해라 하는데 잘못하면은 무조건 벌을 줍니다. 하나라도 잘못하면 무조건 벌을 준다.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법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벌을 줍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이러면은 행정처분위에서 업무 정지주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휴업 신고해야 되는데 휴업 신고 안 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고용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 후 10일 이내하죠. 고용 신고는 고용 후 10일 이내 하에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그죠?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그러면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하지 않았다. 또는 고용 후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안 했다. 이런 거는 행정처분에서 나열된 것 중에서는 없습니다. 행정질서법에서 과태료에서 나열된 것 중에는 없어요. 위반하면은 무조건 벌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열된 게 없으면 행정처분 중에서 업무 정지 준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업무 정지 준다. 그러면은 하나라도 위반하면 전부 다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법 과태료를 주는데 여기에서 규정된 게 없으면 법에서는 전부 다 업무 정지주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요거 행정처분이나 행정질서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은 업무 정지 준다 안 준다. 이건 업무 정지 안 줍니다. 왜냐면은 우리 법에서 뭐 해라는 것 중에서 규정된 게 없으면은 업무 정지 준다 그랬죠. 그런데 저 선관주의 의무는 법에서 규정된 게 아니고 판례에서 나왔죠. 판례에서 나왔으니까 판례에서 규정된 것까지 위반했다고 벌 주라는 규정은 없다는 말이에요. 제일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능하면 책을 좀 읽는 거를 좀 자제를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책을 읽게 되면 좀 많이 버벅거릴 겁니다.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청송에 그 사과농사 사과밭에 비료 주러 갔어요. 한 2,000평 되는데 혼자서 비를 주니까 하루에 혼자서 주니까 많이 바쁘죠, 그죠? 그래 하다가 가지에 눈이 좀 끼었습니다. 다행히 눈동자는 안 다쳤어요. 지금 많이 나았는데 좀 표가 좀 나죠, 그죠? 안경도 날아가 버리고 어디 있는가 못 찾았어요. 할 수 없이 그 저녁에 밥 먹고 깜깜한데 안경 없이 고속도로 타고 부산에 내려왔어요. 집에 가면은 안경 잊어버렸다. 이거 많이 찾아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안경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또 그 무슨 소리 나올 건가는 뻔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안경이 박살났다 하고 끝냈습니다. 할 수 없이 또 안경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안경을 좀 자주 잃어버리는 편이에요. 자주 이거 뽑아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주 고쳐야 되는데 좀 멀리 가기는 그렇고 우리 집 바로 앞에서 했어요. 바로 앞에서 하니까 이상하게 안경집의 사장님이 우리 집 식구에 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애를 이야기하는데 뭐 애가 학교 선생이고 저거 무슨 학교 다니고 과목이 뭐고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어릴 때 요 앞에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안 돼요.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면은 아무 말을 안 해도 자, 제가 아버지다. 길거리에서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굉장히 제약이 크죠. 그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애 이름이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누구 아빠 그 참 알고 보니까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굉장히 그 나이가 안 들어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한다고 10살이나 낮춰가지고 제가 그 나이 아닙니다. 10살 작습니다. 이렇게 막 웃어 하던데 누진하고 다 초점하면은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일단 그냥 액면으로 된 것만 했고 열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혹시 버벅거리더라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 한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기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자, 여기는 대상자는 기업공개사 등이죠. 그죠?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존도 같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업무상 최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마라. 그 직을 떠난 후까지 또한 같다. 언제까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면 될 걸 괜히 잘난 체를 한다고 그 업무를 떠난 후까지 또한 같다. 그런데 이게 질문에 이리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잘 안 나오는데 기업공개사 등은 업무상 최대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직을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틀리죠, 그죠? 물론 그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물론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했다. 아니면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두했다. 선서하죠, 그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위정하면 위정죄로 처벌받겠습니다. 해놓고 나는 우리 법에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정도만 보시고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은 위반은 1년에 1천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에 3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는 공개사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 딱 하나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원래는 1년에 1천이죠. 그런데 피해자가 벌하지 마라 그러면은 벌을 못한다. 우리 법에서 반의사 불벌죄 여기에 딱 하나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답은 비밀 준수 의무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러고 난 뒤에도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번 지문에 반의사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년에 1천인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한 두세 번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중개대상법 확인 설명 의무는 나중에 중개 실무에서 하기로 하고 쭉 넘어가서 206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0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및 보정제도. 자, 거기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업공개에서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저 앞에서 고용인 공부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결과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궁극적으로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여기에 기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래되어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기업공개사 등이다. 요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 어린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죠? 다른 말로 기업공개사 등에게 고의나 과실 없이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한마디로 어린이 오늘 계약 체결하는 날인데 계약금 가지고 오다가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기업공개사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죠. 그럼 기업공개사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
안 물어준다는 말이에요. 기업공개사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가 기업공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1번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번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다 하는 말은 법에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등록자로 생각하세요. 기업공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 놔두고 딴 데 가서 중개인을 할 리는 없죠. 그래서 기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무등록자가 있으면은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자가 보수를 받아가겠죠. 그죠? 원래는 그 누가 받아가야 되는 겁니까? 기업공개사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등록자가 있으면은 기업공개사가 가지고 갈 돈을 무등록자가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죠? 그래서 무등록자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기업공개사 무등록자에게 협력을 해가지고 거래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은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업공개사 무등록자 없애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랬죠. 이거 말고는 문제가 나올 건 없어요. 그럼 이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데 보증 설정은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증 설정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보증 설정하는 것 몇 번 했는데 이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보증 설정 끝나고 나면 제가 저 특수법인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보증 설정 끝나고 나면은 특수법인 정리를 해드린다 그랬죠. 그런데 특수법인 정리를 하는데 제가 건망증이 심합니다. 뭐를 잘 잃어버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안 잃어버려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휴대폰 잘 잊어먹죠. 저는 한 번도 안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휴대폰 놔두는데 옆에 담배를 놔둡니다. 그럼 절대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골치 아픈 게 저번 주 월요일 날 12시부터 지금 아직 끊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술 먹자고 난립니다. 술 마시러 가면은 옆에서 담배 나가고 담배 피러 가는데 아무렇지도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속으로는 죽겠는데. 일단 담배를 안 피니까 휴대폰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는데 보증 끝나고 나면은 그냥 넘어가면은 특수법인 정리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제도 그 이야기 했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는데 강의 듣는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고 제일 끝에 복습하면서 생각나고 그때 했어요. 자, 보증 설정하는 시기를 한번 볼게요. 자, 보증 설정하는 시기를 보려면 등록하는 절차를 보셔야 되는데 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등록 신청은 오로지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물론 공개사 중에서 소속 공개사를 제외한다. 자, 법에서는 이래 되어 있어요. 소속 공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서류가 들어갈 때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가죠. 사실사자 서류가 들어간다. 여권용 사진 들어가면 되고 실무교육 받은 확인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들어가는데 자격증 사본은 지금은 안 들어간다 그랬죠. 자격은 시도의사 조건이죠. 그러면 등록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가 안 들어가죠. 서류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등록과정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자기 여부를 확인 요청해야 된다. 자,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면은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로 등록을 합니다. 법인이 등록 신청하면은 법인인 기업공개사로 종별 구분해서 등록하고 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한다. 명인즉슨 등록증 나왔으니까 찾아가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하죠. 자, 이래 하는데 우리 법에서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이래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보증설정서류가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서류가 들어갈 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은 일정 서류를 내고 어떤 서류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따로 내는 게 원칙입니까? 한꺼번에 같이 내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든다고 입법 예고를 했을 때는 보증설정서를 같이 넣으라고 입법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을 만들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우리 보증은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나중에도 보증은 우리 보증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자동차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가입해야 되죠. 자, 누가 자동차를 사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직 차가 안 나왔습니다. 차대 번호도 없고 차남바도 없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가입할 수 없죠. 우리 보증도 마찬가지로 보증을 설정하려면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등록 신청하는 상태에서는 아직 등록 안 했죠. 등록 안 됐으니까 등록번호가 없죠. 그죠?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보증 설정할래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한다. 간단하지만 이해는 충분히 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보증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보증은 등록 요건이 아니다. 그죠? 즉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을 설정하는 거 아니죠. 보증은 등록의 요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서 한번 나왔냐면은 우리 법에서 등록은 기속적이다. 법에 맞으면은 무조건 해주라 그러죠. 그런데 해주지 말은 건 4개 있었죠. 조금 몇 주 됐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 신청했을 때, 결격사에 해당됐을 때, 등록 요건에 구비되지 않았을 때, 우리 법이나 다른 법의 제한이 위배될 때 등록해 주지 마라.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보증 설정 안 했다, 등록해 주지 마란 말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 요 말을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게끔 지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조금 이따가 보증 설정하는 금액이 나올 건데,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 질문하기에 맞는 거 보세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그럼 앞에서 여기에서 법인 빼버리고 2억 원 빼버리고 할게요.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래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말을 바꾸면은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법인이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틀렸죠. 그죠? 그냥 등록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한다? 틀린 게 이거는 쉽습니다.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된다? 조금 어렵죠. 법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내용은 똑같지만은 실제로 숫자가 들어가니까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분사무소도 분사무소별로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분사무소는 등록한 게 아니고 설치 신고를 하죠. 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그럼 분사무소는 뭘 가지고 보증 설정하느냐면은 주사무소 등록 번호로 보증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분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말은 주사무소가 있죠. 등록했죠. 등록 번호가 있죠. 보증 설정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겠죠. 보증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데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방금 했던 질문은 문제에서는 지문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증 설정하는 시기는 업무 개시 전까지죠.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증 설정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법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고 해놓고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해 주기 전에 보증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하죠. 기업공개에서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해 주기 전에 보증 설정한 것을 확인하고 제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순서상으로 보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무슨 말인지 이 의미가 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맞는 질문으로서 종종 문제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등록증을 교부받으면은 업무 개시하는 거로 봅니다. 등록증 교부하고 업무 개시는 같은 시기예요. 이건 한 줄로 내놨기 때문에 업무 개시가 뒤로 갔는데 실제로는 요 교부받는 거하고 업무 개시는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업무 개시는 기업공개사가 업무 개시하죠. 그럼 기업공개사는 자기가 하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자기가 보증 설정해야 된다. 교부는 등록관청이 해주죠. 등록관청이 자기가 교부해 주기 전에 자기가 보증 설정한 것을 확인해라.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시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기업공개에서는 등록증 교부받기 전에 보증 설정해라 이러면 틀렸어요. 법에 있는 그대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라 이게 맞아요. 자, 그럼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3개가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자,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3개입니다. 자, 3개 꼭 다 나와야 돼요. 요거 보증 설정 끝나고 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그럼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하면 되고, 공탁을 한다 하는 말은 현금이나 국공채를 법원에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탁 기간 하면은 다른 말로 법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제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공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택시하고 관련된 거 설명하는 게 제일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자, 택시가 2가지 종류가 있죠. 개인 택시가 있고 회사 택시, 즉 법인 택시가 있어요. 개인 택시하고 회사 택시하고 어느 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회사 택시가 사고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죠. 뭐 조금 난폭하게 운전하기로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 택시가 사고율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회사 택시는 일정 시간 근무를 하면은 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틀 하고 쉬고 하루 쉬고 때로는 어느 지역에 가면 사흘 하고 하루 쉬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틀 하고 하루 쉰다고 해서 48시간 계속 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자고 그러진 않아죠. 손님 있을 때 일을 하고 낮에 손님 없을 때 좀 쉬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개인 택시 기사분에게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누라 몰래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옆집 아줌마가 술 사주세요, 차 사주세요 이러면 돈이 좀 필요하다 그죠? 때로는 밤샘을 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사고는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개인 택시가 사고율이 더 높아요. 그럼 개인 택시가 사고율이 더 높다는 말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개인 택시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개인 택시를 자동차 보험에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자, 택시가 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받은 게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죠. 그런데 개인 택시는 보험이 안 받아준다.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조합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개인 택시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안 내고 조합에 내 가지고 스스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조합에도 개인 택시가 많죠. 사고가 발생하면 스스로 적립한 그 돈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게 공제인데 그럼 공제하고 보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험회사에 내느냐 아니면 스스로 적립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물어준다. 한마디로 똑같죠. 그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뭘 했냐면은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지닌다. 한마디로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증보험은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을 하면 되고 공제에 가입할 때 개인택시 조합도 방금 공제 사업한다 그랬죠. 농협은행에 가더라도 공제 사업을 하죠.
또 대부분의 협회도 공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공제에 가입할 때는 다른 데는 안 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공제만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공제만 가능해요. 자, 보증 설정하는 금액을 보면은 금액은 법인이 보증 설정하는 금액 오래 조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법인인 기업 공개사는 2억 원 이상입니다. 2억 원 이상. 그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입니다. 요거 지문에 자주 나오고 한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럼 법인의 분사무소가 3개 있으면은 그 법인은 전체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3억 가면 안 되죠. 그죠? 1억, 주사무소 2억 합해서 5억이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마찬가지로 1억 원 이상, 중개인도 1억 원 이상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어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자, 1,000만 원 이상. 이 부분도 종종 나옵니다. 지역농업협동조합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이 이야기 들으면 걱정이 딱 됩니다. 내가 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거 알았더만은 1억 원도 있어야 되는구나 걱정이 되는데, 아까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다 그랬죠. 공탁을 할 때는 현금이나 국공채 1억 원을 법원에 맡겨놔야 돼요. 1억 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은 보증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냅니다. 그럼 보증보험이나 공제료가 1억 원에 해당하는 1년치 보증보험료 공제료가 20만 원 조금 안 돼요.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 1억 원을 넣어 놓겠습니까? 1년에 20만 원 내겠습니까? 1년에 20만 원 내지 1억 원 넣어 놓는 사람 없죠. 그래서 공탁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 보증이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누가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했어요. 1년 지났는데 사고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럼 책임보험료 낸 거 다시 돌려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증보험료 공제료 낸 거는 1년 지났다 사고가 발생 안 했다 하더라도 돌려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는 말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면 걸수록 보증보험료 또는 공제료가 비싸겠죠. 그죠? 그럼 비싼 거 내가지고 못 돌려받죠. 그럼 기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보증 설정하는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죠. 커봤자, 내봤자 못 돌려받죠.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근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1,000만 원 이상이다.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럼 요 부분 종종 나오는데, 왜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억 원 이상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만 1,000만 원 이상인지 이 좀 보고 할게요. 올해는 요거 이야기하는 거는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 되면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 중개업 용어 정의를 봐야 되는데, 자, 중개업 용어 정의 해볼 테니까 맞는 거 보세요. 중개업이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죠, 그죠? 어디가 틀렸죠? 근데 방금 한 거 지문이 길죠? 지문이 긴 거는 맞다, 틀렸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죠, 그죠? 중개업 할 때는 판단의 기준은 보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제가 아무리 해도 보수받았단 말이 없죠. 틀렸어요. 그래서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죠. 중개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보면은, 중개란 우리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할 때 이 다른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
자, 여기서 말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우리가 말하는 특수법이네요. 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아무에게나 할 수 없고 오로지 조합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우리 법의 중개대상물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 있죠.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는 이거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농지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요. 농지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한마디로 중개대상인 권리, 한마디로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등기되는 권리는 다 들어간다 그랬죠. 물론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지만은 이거는 일신전속적이 아니니까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이전할 때는 중개대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이거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매매, 교환, 임대차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는 결론적으로 조합원의 의뢰에서 농지에 한해서 매매교환, 임대차만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빈도가 떨어지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중개만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말입니까? 별로 없다는 말입니까? 별로 없다는 말이죠. 중개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그래서 법인인 기업공개에서는 2억 원 이상, 나머지 전부 다 1억 원 이상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만 1,000만 원 이상. 요거 자주 나온다 그러죠. 자, 다시 확인할게요. 법인인 기업공개에서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에서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중개인도 1억 원 이상이죠. 그럼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은 얼마 이상입니까? 자, 그거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수법이네요. 자, 근데 이거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우리 법인의 등록 요건 할 때 첫 번째가 이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물론 그 협동조합 가로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럼 이럴 때 그 상법상 회사도 법인입니다. 협동조합도 법인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 칠 때는 물론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죠. 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협동조합 나오면은 우리가 말하는 법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거나 전부 다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이 두 개 반드시 구분하세요.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보증 설정하는 절차 한번 보면은 절차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기업공개사가 보증기간에 보증 설정을 합니다. 자, 기업공개사가 보증기간에 보증 설정을 한다 하는 말은 한마디로 보증보험료, 공제료 등을 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보증기관에서는 기업공개사에게 정서를 주겠죠. 자, 이 정서 받은 거 가지고 기업공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자,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를 한다. 그럼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한 걸 확인했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뭐 하느냐면은 제일 처음이라면은 등록증 교부해 줄 거예요. 물론 이건 어떻게 신고하느냐면은 정서사본을 제출하는 거예요. 정서사본을 제출한다. 뭐 문제가 나올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보증기관에 보증 설정하러 갔어요. 보증기관에서 제일 먼저 뭐 물어보겠습니까? 아까 뭐가 있어야 보증 설정할 수 있다? 등록번호 있어야 되죠. 그럼 등록번호 물어줍니다. 먼저 물어보겠죠. 그죠? 그런데 등록번호가 숫자로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어요. 자, 우리 법에서는 아까 등록 신청하면 등록하고 7일 이내 문서로 통지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서로 통지 안 하고 전부 다 문자로 보냅니다.
문자가 문서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다. 그죠? 근데 글자가 길다. 글자가 길다는 말은 그 숫자 크기가 크다는 말입니까? 작다는 말입니까? 작다 잘 안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 기업공개서에 등록번호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보증기관에서 됐습니다. 등록가치 어디입니까? 물어요. 그럼 등록가치 어디다 그러면은 보증 설정하려니까 등록번호 불러주세요 하고 난 뒤에 보증 설정했습니다고 보증기관에서 등록가치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가 주로 많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그럼 결론적으로 보증기관에서 등록가치에 직접 통보를 했다면 이럴 때는 별도로 기업공개사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보증에서 제일 문제가 나오면은 까다로운 부분이 보증의 변경이에요. 자, 보증의 변경 우리 교재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자, 보증의 변경. 보증의 변경이 되어 있냐면은 210페이지에 저 위에 3번 있죠. 양가로 3번에 1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그 밑에 이번에 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자, 이래 있는데 밑에 부분이 개념을 잡기가 좀 쉽습니다. 2번부터 할게요. 우리 보증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똑같다 그랬죠. 자, 자동차 책임보험이 오늘이 만기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책임보험 만기되고 며칠 이내 다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만기되는 즉시 만기되는 지체 없이 다시 가입해야 된다. 된다 안 된다? 즉시든 지체 없이는 상후니까 갭이 생기서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런 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은 만기가 오늘이 만기다. 오늘 24시까지예요. 그럼 23시에서 다시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 24시까지예요. 그럼 23시에서 가입하면은 되죠. 문제는 23시 보험회사 가면 문 엽니까 안 엽니까? 문 안 열죠. 그죠? 그러면 오늘이 만기입니다. 어제 가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오늘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죠? 언제까지 가입하면 됩니까? 오늘까지 하면 되죠. 오늘까지.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 이거는 기간이 있죠. 그죠? 기간이 있다. 만기가 됐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오늘까지, 만기일까지. 즉 밑에 부분에 들어가는 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에 만료가 됐을 때는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그런데 위 1번 부분은 개념을 잡고 들어갑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A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얼마 전부터 자동차 보험 요금한다. 내한테 가입해달라. 그러면 보통 이거 끝나고 나면서 가입을 해주죠. 그죠? 그 친구가 그래 해줄게. 안 된대. 어떻게 해줄까? 지금 해달래요. 지금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입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2번 가입했죠. 이런 것들은 2번 가입한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한다 해서 2배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은 가입하고 난 뒤에 요 기존에 있는 부분을 해약해가지고 환급받으면 되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것을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가입을 하고 새로 가입을 하고 해약을 해야 됩니까? 가입을 하고 해약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해약을 하고 가입을 하면은 중간에 갭이 생겨서 안 되죠. 그래서 가입을 하고 해약을 해야 돼요. 그럼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해약하면 안 되죠. 그죠?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기존 보증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입하고 난 뒤에 해약을 해야 되죠. 그럼 이 가입할 때는 아직 해약 안 됐죠. 그럼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기존 보증의 효력은 있습니까? 이미 없어졌습니까? 아직 있죠. 그죠? 그 말을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가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라.
이해됩니까? 그럼 1번, 2번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이해를 해가지고 풀지 마세요. 암기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가 풀면은 여러분들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두 개를 해볼 테니까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가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요거 하나.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1번, 2번 중에서 어느 게 맞습니까? 1번은 틀렸어요. 2번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틀리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어떻게 한다는 거 이해는 되죠, 그죠? 이해만 하시고 더 이상 시험 지문에서는 이해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맞춘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럼 시험을 어떻게 치는? 이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틀리니까 이해만 하고 암기하지 마세요. 근데 무조건 틀리니까 틀리게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아까 오늘 자동차 책임보험이 만기에 언제까지 다시 가입합니까?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뭘 가지고 문제를 푸느냐면은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이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앞에 만료가 나와야 뒤에 만료가 나온다. 앞에 만료가 안 나오면 뒤에가 만료가 안 나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만료가 없죠?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면 틀렸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것도 틀리죠. 만료가 나와야 만료일까지. 요거 보세요. 물론 만료가 됐다. 만료되고 며칠 이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증설정서류 4번을 교부를 하는데, 자, A가 가백이 우리 집 팔아달라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A하고 B지만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작성은 기업공개사 작성을 해야 돼요. 기업공개사 작성했으니까 거래 당사자가 교부를 합니다. 그럼 교부하는 서류가 거래계약서하고 거래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를 합니다. 자, 이거 교부할 때 보증설정서류 4번도 같이 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거 하나 더 봅시다. 자, A, 거래계약이 체결됐다. A는 가백에, B는 가백에 원칙적으로 보수지급해야 되죠. 그죠? 돈을 받았다. 원래 뭐 내줘야 됩니까? 돈을 받았다. 원래 뭐 내줘야 됩니까? 빨리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영수증 내줘야 되죠. 그죠? 또 잔돈 내줘야 된다. 그래 하지 말고요. 영수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영수증 교부를 안 합니다. 왜 영수증 교부를 안 하느냐면은 옛날에 영수증 교부했을 때 영수증의 서식은 법정 서식이요. 법으로 정한 서식을 써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 그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 매출이 얼마 이상 되면 일반 과세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 하면서 누가 중개사무소 운영하고 있어요. 기업공개사요. 쭉 하다가 간이가세자입니까? 일반 가세자입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혹시 물어봐. 일반 가세자다 그러면은 1년에 적어도 8천만 원 이상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좀 따라다니고 좀 배울 만한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생계선서 받죠. 그죠? 부가세 받습니다. 생계선서 끊어줘야 되죠. 자, A나 B가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하면은 갑은 세금계산서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줘야 되죠. 그런데 주면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주면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영수증은 서식이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을 주라 했지 세금계산서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안 줄 수는 없죠. 그래서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가 생겨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영수증 교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꼭 봐야 되는 게, 자, 이거 맞는 거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에서는
사무소 잘 보이는 곳에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원래 사업장에는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 게시해야 되는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개사법에서는 영수증을 교부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개사무소는 어린이들이 영수증 달라 말라 말을 안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되는 의무업종에 들어갑니다. 우리 법에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럼 하여튼 우리 법에서 규정이 안 되는데 왜 교부하는 서류에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중개 실무에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맞추자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수증의 교부 안 하죠, 그죠? 영수증의 역할을 확인 설명서가 영수증의 역할을 대신한다.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나머지 실무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 들어갔고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를 합니다. 이 교부할 때 그냥 교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항을 설명하면서 뭐를 설명하느냐면은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물론 우리 법에서는 보증기관이라고 안 돼 있고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이래 되는데 한마디로 보증기관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보장금액, 보장기간. 자, 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증설정서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한번 나왔냐면은, 자, 기업공개에서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는 거래 당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 체결됐을 때 교부하고 설명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으면은 위반하면은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이게 뭐 과태료에 해당한다, 업무 정지다, 등록 취소다 이런 거는 잘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하고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아까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해야 했습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럼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를 하게 되면 벌 받겠죠. 그죠? 자,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하면은 벌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입니다. 왜 이걸 지금 하느냐면은 행정처분 중에서 제일 내용이 많고 위협기가 골치 아픈 게 상대 취소예요. 그러니까 상대 취소는 나중에 하다가 잘 모르면 제가 버리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버리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증 설정하는 부분은 자주 나와요. 요거 봐야 되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전자문서를 제공 안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반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A 보증에 가입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B 보증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시점에 거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요 시점에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거래 계약으로 인해 요 시점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A 보증기간, B 보증기간 어디에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까? A,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가입되어 있는 보증기간에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물론 우리 법에서는 언제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우리 법에 규정이 없다는 말은 민법을 따르면 돼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 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민법을 따르면 되는데 그거는 지문에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기간이 있죠. 공탁은 기간이 없죠. 공탁은 넣어가지고 찾을 때까지는 보증의 효력이 유지가 돼요. 자, 누가 공탁을 했습니다. 1억 원 공탁을 했어요. 1억 원 공탁을 했다 쭉 하다가 요 시점에서 기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폐업을 했습니다. 사망하거나 폐업했다는 말은 중개업 안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본인이나 유가족이 1억 원 넣어놓은 거 찾아가겠습니까?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찾아가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시점에 계약이 체결됐어요. 요 시점에 계약이 체결됐다. 요 시점에 이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다. 공탁금을 찾아가 버리면은 손해
배상할 수가 없죠. 우리 보증은 기업공개사 보증을 설정하지만 기업공개사를 위한 보증이다, 의뢰인을 위한 보증이다. 의뢰인을 위한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손해배상 해주기 위해서 사망하거나 폐업했다 일정 기간 동안은 회수를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저 앞부분에 209페이지의 제일 위에 까만 거 있어요. 그럼 요 내용을 봅시다. 그 앞에 볼 필요 없이. 자, 공탁한 공탁금은 기업공개사가 사망하거나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폐업일로부터 몇 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요래 있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공탁금 세자죠. 몇 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3이라는 숫자가 틀리게 넣으면 2라고 잘 나옵니다. 2라는 숫자가 틀리게 넣으면 5라고 잘 나와요. 그래서 틀리게 나오는 숫자가 아무렇게나 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어떤 유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5라고 몇 번 나왔습니다. 5년 이내가 아니죠. 그죠? 자,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서 자, 공탁한 공탁금은 사망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세자니까 3개월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이래 냈더만은 생각보다는 많이 틀렸어요. 그의 그 문제가, 그 질문이 나왔어요. 3개월이 아니고 3년이죠. 그죠?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자,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공개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기업공개에서 물어줘야 되는 금액은 어린이의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업공개회사가 설정한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면 됩니까? 자, 여기 문제가 되는데,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줄 거냐? 어린이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줄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공개회사로 가정합시다. 1억 원 보증 설정했어요. 자, 기업공개회사의 업무상 행위로 고의나 과실로 어린이의 재산상 손해가 여러분들 1억 2천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할 때, 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1억 2천만 원 손해가 났는데, 제가 보증 설정한 것을 1억 원밖에 보증 설정 안 했으니까, 미안하지만 2천만 원 끔사시폰 요랑하고 1억 원만 받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1억 원만 달라 하겠습니까? 1억 2천만 원 다 달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1억 2천만 원 다 달라 그러겠죠. 그죠? 다른 말로 기업공개에서 물어줘야 되는 금액은 어린이의 손액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 아니면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면 된다. 어린이의 손액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되죠. 제가 이야기하면은 꼭 한 명 죽이죠. 아까 안 할 말로 2천만 원 끔사시폰 요랑해라 그랬는데 2천만 원 끔사시폰 어째 됩니까? 아구지 터지세 죽습니다. 다른 말로 어린이 손액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되죠. 물론 이럴 때 보증기관에서는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만 물어줍니다. 그럼 1억 원 보증 설정했는데 1억 2천만 원 손해가 났다. 그러면 보증기관에서는 1억 원 물어주고 기업공개회사가 추가로 2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그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보증기관에서 물어주죠. 그죠? 그런데 우리 보증이, 아까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은 게 똑같다 그랬죠. 다른 게 두 개가 있어요.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은, 자, 자동차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죠. 그죠?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난 뒤에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당신 때문에 물어줬으니까 돈 내놔라 구상권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청구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공탁을 했어요. 공탁 1억 원 공탁 현금을 넣어놨죠. 현금을 넣어놓은 이 돈 가지고 물어주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물어줍니다. 내 돈 가지고 물어준다.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하는 거 아니죠. 일정 기간 안에 1억 원만 또 채워넣으면 돼요. 그런데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 이거 1억 원 보증 설정했다. 1년에 20만 원 정도 낸다 그랬죠. 그럼 보증기관에서는 최고 얼마 물어주나? 1억 원 물어주죠. 1년에 20만 원 받아고 1억 원 물어준다? 회사 망합니까? 흥합니까? 당연히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원래 기업공개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기업공개에서 안 물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줄 돈을 공탁기관에 일단 넣어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탁기관에서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을 넣어놓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공탁하는 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낸다라고 생각하세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료가
현금 이어놓는 데에 대한 공탁분에 대한 이자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보증기관에서 물어주고 난 뒤에 기업공개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다가 손해가 났어요. 손해가 났다. 그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그죠? 그럼 보증기관에서 물어주고 난 뒤에 기업공개사에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죠. 구상권을 청구한데 기업공개사 하는 말이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물어주고 내한테 달라고 하느냐? 넌 당신한테 못 물어주겠다 이러면은 보증기관에서 손해나죠. 그러니까 A가 보증기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기업공개사 잘못했다는 명확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명확한 서류로서 첫 번째가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에 의뢰인과 기업공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자, 손해배상 합의서가 들어갔다 하는 말은 기업공개사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물어주고 기업공개사에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럼 손해배상 합의서가 들어간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증기관에서 물어주지만 궁극적으로 누구 호주문에서 돈이 나와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호주문에서 돈이 나오죠, 그죠? 그럼 기업공개사 일반적으로 여기에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주겠습니까? 안 찍어줍니다. 안 찍어주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그러면 판결 받아야 돼요. 판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준하는 서류라는 게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런 것이요. 조정조서, 화해조서 이런 거는 판결문하고 효력이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송 돼갖고 조정 받아보거나 이런 것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조정이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소송을 하면은 누가 제일 이득을 봅니까? 민사소송이라고 가정합시다. 변호사가 제일 이득을 보죠. 누가 제일 손해봅니까? 이거 해가지고 물어가 대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제일 손해보냐? 판사가 제일 손해봅니다. 일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일거리가 많대요. 일에 사회 죽을 정도로 일거리가 많답니다. 그런데 판사는 일이 너무 많으면 자기에게도 그렇죠, 그죠? 자, 근데 판사도 물론 월급만 받고 살지는 안 하겠죠. 옛날에 뭐 일당 5억 원짜리 일당 하는 그런 판사도 있고 뭐 다른 게 생길 수도 있다, 그죠? 그래도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죠. 그럼 판사도 좀 위에 올라가야지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시겠죠, 그죠? 판사 입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징역 몇 년 이래 했어요. 그런데 뭐 대법원에 올라갔다. 무죄 판결 받았다. 자기가 판결 잘못했죠. 제일 치명적입니다.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자기로서 끝나는 게 좋습니까? 위에 항소하거나 항고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자기에서 끝나는 게 좋죠, 그죠? 자,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원래는 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요즘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과정을 거칩니다. 민사소송은 하면서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 판결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해가지고 끝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야기를 한쪽에 쭉 들어봅니다. 둘이가 싸우는데 A 얘기 들으면은 누가 잘못된 거로 나옵니까? B가 잘못된 거 나오죠, 그죠? B 얘기 들으면 누가 잘못했어요? A가 잘못된 거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뭐 1억을 물어내라 그랬어요. 한쪽에 쭉 들으니까 둘 다 들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1억을 물어줄 것도 아니고 물어줄 형편도 못 되고 또 당신도 내가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그 한 5천만 원 물어주는 거에서 끝내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은 한쪽에서 나는 내가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더 물어달라 할 거를 내 잘못된 거 빼고 1억을 물어달라 했다. 5천만 원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판사가 알겠습니다. 소송합시다. 소송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알죠?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알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판결에 내 생각에 한 5천만 원 지급해라고 판결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나중에 판결 받아고 5천만 원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5천만 원 받는다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5천만 원 받는다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러면은
5천만 원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소송 안 합니다. 5천만 원 하는 거로 해갖고 조정합시다. 이래 해요. 조정을 하게 되면은, 수락을 하게 되면은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으로 똑같습니다. 더 이상 항소 항고 안 돼요. 그러면은 일도 작아지죠. 판사 일도 작아지죠. 올라가고 판결이 번복될 일도 없죠. 그러니까 그 좋은 조정이라는 제도 가지고 판사가 남용하는 경우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화의조서 효력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데 요거를 첨부하는데 여기에 틀리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보증설정서류 받았죠. 손해배상 청구할 때,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보증설정서류가 첨부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보증설정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면 이 보증설정서를 잃어버리면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보증설정서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모시는 사람이 없죠. 결론적으로 보증설정서류가 첨부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기로 3월 5일부터 다음에 3월 4일까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어요. 5월 2일 날 사고가 났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죠. 그런데 7월 5일 날 또 사고 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또 물어주죠. 그죠? 그런데 우리 보증은 한 번 물어주면 보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이행보증하고 똑같은데, 이행보증은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는 거죠. 자동차 책임보험이라고 하고 똑같았는데, 하여튼 보증기관에서 한번 물어주고 나면은 보증이 없어집니다. 보증이 없어진다.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하고 나면은 보증기관의 손해배상 후, 자, 손해배상 후에 보증보험이나 보증보험이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공탁한 자는 마찬가지로 15일 이내 모자라는 것만큼 더 넣어줘야 된다.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자,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하는 말은 아까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1억 원이면은 1억 원을 채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지문이 나오면은 요 15일이라는 숫자가 지문에 나오면 주로 틀린 숫자로 나옵니다. 주로 틀린 숫자 나온다. 15일이라는 말이 우리 중개사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또 하나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공탁한 자는 15일 이내 모자란 것만큼 부족분을 더 보존해야 된다. 자, 요거 연결하는 것도 같이 보시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명확하게 개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누가 1억 원 공탁을 했어요. 1억 원 공탁을 했는데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로 3천만 원 손해가 발생했어요. 공탁금에서 3천만 원 보내줬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1억 원을 만들어줘야 되죠. 얼마 이내에 만들어줘야 됩니까? 15일 이내. 그럼 뭐 돈을 넣어주기로 3천만 원을 넣어줘야 된다? 아니면 7천만 원을 넣어줘야 된다? 1억 원을 넣어줘야 된다? 지금 1억 원 들어가 있죠? 1억 원에서 3천만 원 빠졌죠? 1억 원을 만들어줘야 되죠? 얼마를 더 넣어줘야 됩니까? 3천만 원 넣어주는 거 아니죠? 3천만 원 넣어주는 거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눈이 동그래집니다. 분명히 3천만 원이라고 생각, 입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눈을 딱 보면서 3천만 원 아니죠.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공탁을 하면은, 물론 이자는 작습니다. 0.2%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이자는 발생합니다. 공탁을 해갖고 오랫동안 있었다. 이자가 10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1억 원 넣었는데 이자가 100만 원 발생했다. 1억 100만 원 됐죠. 1억 100만 원 됐다. 그러면은 3천만 원 나갔으면은 1억 원을 만들려면은 3천만 원 넣어줘야 됩니까? 2,900만 원만 넣어줘야 됩니까? 2,900만 원. 그러니까 출금액도 아니고 손해배상액도 아니죠. 모자라는 것만큼 부족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증에서 좀 길지만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207페이지에 제일 밑에 판례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증 부분은 끝이 났어요. 보증 부분은 끝이 났는데, 이거 설명 드리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길겠죠. 그죠? 이거 조금 쉬다가, 판례 부분은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